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봉이 김선달입니다. 양우석, 신윤경 장편소설. 출판사 아르테. 봉이 김선달은 워낙에 이름만 들어도 한국인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김선달의 이야기를 약간 다르게 아마 각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선달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가져와서 아마 쓰신 소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미리 읽으면 저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거예요. 자, 봉이 김선달. 참 사람들이 재주가 많은 인물로 알고 있잖아요. 재능과 재주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 과연 좀 재밌기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재주와 재능,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과 노력들이 있었을지도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죽었다. 임금이 죽었다. 임금이 죽었다. 방금 천석봉이 가져온 날벼락 같은 소식에 김선달은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뇌었다. 아직 임금의 춘추가 그리 되지 않았는데 임금께 지병이 있었던가. 한 달 전부터 등에 난 종기 때문에 임금이 고생한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 김선달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럼 화병인가? 임금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조정에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그들과 매일 정사를 논해야 하는 임금은 평생 화병을 달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속내를 감추고 잘 지냈는데 그게 원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잣거리에는 온갖 소문이 떠돌았다. 임금이 갑자기 승하한 까닭이 임금의 등에 난 종기를 치료하는데 정순대비 쪽 어이들이 사용한 연훈방 때문이라는 말이 돌았다. 한편에서는 정순대비가 처방하라 명한 경옥고가 임금의 체질에 맞지 않아 승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무엇보다 임금의 임종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 정순대비라는 게 많은 의심을 불렀다. 조선의 예법은 비록 대비나 왕비라 하더라도 여인은 임금의 임종을 지킬 수 없었다. 또한 국왕 옆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왕실 법도였다. 그런데 정순대비는 조선의 예법과 왕실 법도를 무시한 채 사관을 내쫓고 홀로 영춘헌 안으로 들어가 임금의 마지막을 지켰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예법마저 어기며 임종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 임금의 최대 정적 정순대비라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란을 거치며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조선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임금의 죽음이라 백성들의 충격과 의심은 더욱 컸다. 경기도 양주에서 하룻밤 사이 벼들이 하얗게 죽는 변고가 발생하자 백성들은 벼들도 상복을 입었다고 말하며 임금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김선달도 임금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저잣거리 주막에서 술만 마셨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즉위 직후 임금의 첫 번째 유능이었던 이 말은 그의 정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하지만 임금은 할아버지 영조와의 약속을 지켰다. 어린 나이에 신하들에 의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임금은 왕위에 올랐을 때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 임금은 폭군의 길이 아닌 성군의 길을 택하여 자신의 정적들과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며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다. 그렇게 16년 인고의 세월을 보낸 임금은 즉위 17년이 되는 해 드디어 금등지사를 꺼내들었다. 억울함이나 비밀스런 일을 후세에 밝혀 진실을 알리고자 할 때 남기는 글인 금등지사를 영조가 썼다는 소문은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었다. 임금은 사도의 죽음에 관한 비밀이 담긴 금등지사로 정적들과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보복이 아니라 아버지 사도의 무덤이 있는 화성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60년이 되는 갑자년이면 세자가 15살로 성인이 되니 그때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임금은 상왕의 신분으로 화성에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자유로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불행하기만 했던 임금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승하고자 했다. 기득권층이 장악한 한양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고 제약이 많은 왕이라는 신분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10여 년 전 사건으로 인해 모든 꿈을 버리고 객기나 부리며 살던 김선달은 그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새로운 희망을 가졌다. 김선달은 갑자년이 되면 한양 생활을 정리하고 화성으로 가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런데 김선달은 서러워 눈물이 핑 돌았다. 깊은 장막 속에 갇힌 듯 답답했다. 김선달은 10년 전 잠시 접어두었던 귀향을 이번엔 정말 실행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고향인 평안도를 생각하니 김선달은 다시 갑갑해졌다. 평안도라. 김선달의 고향 평안도는 조선에서 차별과 착취의 땅이었다. 평안도는 청과의 무역과 광산업 등으로 일찍부터 부를 축적해 삼남지방보다는 먹고 살기가 훨씬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평안도는 서북민 차별정책과 세도가들의 관직 독점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해도 임용되는 자가 없었다. 관직에 오르는 자가 없다 보니 부임하는 관리들의 견제 세력인 사족이 형성될 수 없었고 평안도에 부임하는 지방관들은 눈치 볼 곳이 없이 마음껏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김선달은 몇 달을 방구석에 처박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였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벌써 정순대비가 스스로 여군주라 칭하며 조정을 장악했고 선대왕이 추구했던 모든 개혁 정책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김선달은 장고 끝에 고향인 평안도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첫째 마당. 열한 살 어린 임금의 즉위는 수렴청정과 외척에 의한 세도정치를 불렀고 세도정치는 관직 독점, 과거제 분란, 매관매직, 삼정의 문란 등 기득권층의 부패로 이어졌다. 거기에 더해 가뭄과 홍수로 대흉년이 거듭되자 삼남 지방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였고 살아남은 자들은 유랑민이 되어 떠돌았다. 조정은 임금의 외척 세력들인 김조순과 박종경,
두 가문에 의해 점령되었다. 이들 두 가문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경제력 때문이었고 그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게 거상들이었다. 거상들이 가장 많은 동네 중 하나가 평안도인지라 평안감사직을 놓고 관리들 사이에 경쟁이 심했고 그 자리를 얻는 데 드는 돈 또한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평안감사가 되기만 하면 돈방석 위에 앉는 거였고 이제 막 조정의 실세로 떠오른 조덕영 역시 평안감사 자리를 노리는 무리들 중 하나였다. 집안의 최고 실세인 조덕영의 사랑방은 조씨 집안 남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람에 문풍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문중에서 조덕영의 위엄은 언제나 대단했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씨 집안 남자들을 확 휘어잡았다. 평안감사 정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있는 조덕영을 바라보는 조씨 집안의 남자들의 표정은 존경을 넘어 경외에 가까웠다. 조덕영은 문중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순 왕후가 수렴 청정하던 시절 시파와 남인이 말살되더니 김조순에게 벽파도 작살났고 이제 정판이 붕당이니 하는 것들은 남산골 딸깍바리들 술안주도 안 되는 껍데기가 돼버렸네. 지금의 조정을 보게 온통 김조순 가문 사람들과 박종경 일가들 아닌가. 이제 믿을 건 같은 붕당이 아니라 같은 피를 나눈 가문이 전부인 세도 정치 시대가 온 게야. 세도 정치. 조덕영은 세도 정치라는 말에 한 번 더 힘을 주었다. 원래 세도라는 말은 사림의 통치 이념에서 나온 이상적인 정치 도의를 의미했다. 사람들은 정치를 뚜렷한 이념과 정책을 가진 자가 국왕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아 정치적 도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추구했던 세도 정치였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정치 형태의 치명적 단점은 바로 정권을 위임받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다. 선왕 때 세도의 책임을 맡았던 홍구경은 세도를 빙자해 권세를 휘둘렀고 이때부터 세도 정치는 세도 정치로 변질되었다. 지금 조덕영이 조씨 가문 남자들을 앞에 두고 떠드는 세도 정치라는 것도 사유화된 국가 권력에 의한 통치, 즉 세도 정치를 의미했다. 이 세도 정치의 핵심은 무엇냐? 바로 그 가문에서 중전을 내느냐 못 내느냐 하는 것이네. 박종경이 누구를 믿고 저러며 김조순은 누굴 믿고 저러겠는가?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손가락만 빨면서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가? 조덕영은 스스로에게 도취된 듯 주안상까지 탕탕 치며 입으로는 열변을 토하고 눈으로는 재빠르게 한 명씩 쭉 훑었다. 조씨 집안 남자들은 조덕영에게 모든 이목을 집중한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우리라고 중전을 내지 말며 정권을 잡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게야. 그러려면 또 어찌해야 하는가? 덕을 쌓아야지, 덕을. 그러면 그 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치 선문답을 하듯 조덕영이 물었지만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조덕영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표정으로 슬며시 미소를 짓더니 목소리 톤을 살갑게 낮추며 말을 이었다. 덕은 돈에서 나오는 게야. 무지랭이 백성들도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안 하는가? 돈이 있어야 가문도 똘똘 뭉치고
돈이 있어야 시기에 찬 다른 가문들 입도 닫는 게야. 내가 이 중대차한 시기에 중앙을 비우고 큰돈 써서 평양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다 우리 가문의 덕을 쌓고 단결을 위해 가는 것이야.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일장연설이었지만 조덕영의 말은 조씨 집안 남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으며 문중 사람들과 한 사람씩 눈을 마주치던 조덕영은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한 젊은이에게서 눈길을 멈췄다. 이번에 과거 급제한 조만영이었다. 만영이, 네 이번에 급제했다 들었다. 고생했느니. 감사합니다. 다 어르신의 보살핌이 있어 가능했사옵니다. 가문이 번창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젊은 인재들을 적극 발굴하고 후원해야 한다는 것이 조덕영의 평소 생각이었다. 이번 과거 시험에서 조덕영은 문중 아이들 중 진실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택하여 그 뒤를 단단히 봐주었다. 다 니놈이 그러신 걸 보고 한 것이니 네 능력이고 네 복이다. 하지만 너도 가문을 위해 뭔가를 해야지. 예, 하명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문 아이들을 위해 장학 방안을 강구해보게. 자금은 내가 모두 댈 걸세. 우리 가문에서 중전이 나오더라도 뒷받침해줄 인재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커다란 깨달음을 얻기라도 한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말을 경청하는 조만영이 아주 마음에 드는지 조덕영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원래 중전의 애비나 오라비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면 안 되는 법이다. 중전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고 보좌하는 자들이 따로 있어야 그 가문이 오래가는 법이야. 하여간 우리 집안에서 머리가 좋으나 불우한 아이들이 있으면 누구든 자네가 맡아서 공부를 돕게. 네, 알겠습니다. 가문의 장래를 내다보는 조덕영의 깊은 생각에 조씨 집안 남자들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다. 지금은 일단 저 박종경 가문을 밀어내는 것이 1차 목표지만 언젠가는 장동 김문과도 붙어야 할 것 아니냐. 하지만 장동 김문과 일전을 벌이는 것은 만영이 자네 세대의 몫일 거고 자네들이 제대로 붙으려면 내가 자네 세대를 위한 걸음이 돼야겠지. 그럼 난 걸음대로 평양으로 가네. 자신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고 느끼는지 조덕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덕영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방 안에 있던 조씨 가문 남자들이 우르르르 따라 일어서며 그를 배웅하려 했다. 하지만 조덕영은 그들을 만류하며 홀로 방을 나섰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조덕영의 표정은 사뭇 비장했다. 얼마 전 조덕영은 거금을 주고 평안감사직을 샀다. 관서는 대번이라 조선 발도에서 제부와 화려함이 나라에서 최고지요. 예부터 재상들이 내직을 사양하면서까지 굳이 외직인 평안감사를 하려고 배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소? 조덕영은 언젠가 임금의 장인인 김조순이 술자리에서 했던 말을 떠올리며 2년 동안 돈방석에 앉을 생각으로 잔뜩 들뜬 채 서둘러 평안도로 말을 달렸다. 모든 걸 차치하고 연봉으로만 따져도 곽산 현감이 3만 양이면 평안감사는 24만 양에 이르렀다. 한편
그 시각 평안도 가산과 박천 사이에 위치한 다복동 이희저의 사저 사랑방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른쪽 눈썹 위에 사마귀가 있는 날카로운 눈매의 한 사내가 상석에 앉아 사내들을 앞에 두고 일장연설했다. 무릇 관서지방은 우리나라 시조 단군왕의 예터로 인재가 넘치고 문물이 발전한 곳이오.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때에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싸운 공이 조선 발도중 으뜸이었으나 조정에서는 관서지방을 버림이 분토와 다름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요. 심지어 권세 가문의 노비들조차 관서 사람을 보면 병한이라 얕잡아 부르니 우리가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을 수 있겠어. 또한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 있어 권세를 잡은 간신들의 간악한 짓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 하늘도 노해서 겨울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하고 홍수, 바람하고 우박이 없는 해가 없소이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요. 사마귀 사내의 분노에 찬 성토가 이어지고 묵묵히 듣고만 있던 사내들의 얼굴엔 비자감이 서려 있었다. 서북지방은 조선이 건국된 이래 400여 년 동안 조정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채 수탈을 당한 지역이었다. 관서의 백성들이 읍소도 해보고 저항도 해보았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한 맺힌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고 10여 년 전 세도 정치가 지속되는 사이 그 목소리들은 정점을 향해 치달았다. 그 목소리들의 중심에는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사마귀 사내 홍경래가 있었다. 홍경래는 평안도 용강의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다. 어려서부터 영특했던 홍경래는 입심양명을 꿈꾸며 몇 번이나 과거에 응시했지만 매번 떨어졌다. 처음엔 자신의 실력이 아직 부족한 탓이라 여겼다. 그러다 홍경래는 차츰 과거 시험에서 실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름만 시험일 뿐 홍경래가 경험한 과거 시험은 온갖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난장판이었다. 양란 이후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과거 시험장도 단속이 허술했다. 원래 과거 시험장에는 수험생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단속이 허술해진 틈을 타서 양반 자제들은 자리를 잡는 선접군들과 시험지를 대신 베끼는 역할을 하는 수종인을 데리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과거 시험을 보는 응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시관들은 시간에 쫓겨 답안지를 전부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첫 몇 줄만 읽거나 아예 일찍 낸 시험지만을 합격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다. 수험생들은 시험지를 빨리 내기 위해 치열하게 자리 다툼을 벌였고 앞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먼저 시험지를 내기 위해 글 잘 짓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 상하단을 나누어 쓰게 하여 합쳐서 빨리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책을 펴놓고 시험을 보는 선배들도 있었고 대놓고 차술, 즉 대리시험을 봐주는 대수를 하는 자들도 있었다. 심지어 시험장 밖에서 제술하여 시험장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자들도 허다했다. 기상천외한 별별 부정한 방법에 홍경래는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홍경래 같은 시골 선비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진정한 과거 시험의 비리는 따로 있었다. 사실 과거 시험장에서 어떤 부정을 저지르건 과거에 급지 않은 자들은 따로 있었다. 시험관에게서 미리 시험 문제를 받거나 시험지에 몇 개의 암표를 쓰고 복미관을 매수하여 답안지의 자호를 시관에게 알리는 방법을 썼다.
가장 악질적인 방법은 복미관을 매수하여 감압할 때 자기의 피봉을 합격 답안지에 붙이게 했다. 남의 합격을 도둑질하는 절과까지 횡행했는데 이 과거 시험에서 서북 출신의 홍경래가 급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홍경래는 몇 번의 과거 시험 낙방 끝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현 체제에서 입신양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별과 부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접하게 된 홍경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부정하게 되었다. 홍경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시관이 되어 떠돌다 박천고을 청룡사에서 서자 출신인 우군칙을 만났고 세상에 대한 울분이 많았던 그들은 금방 한마음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현실의 비리를 지적하고 시국을 토론하며 자신들과 함께할 동지들을 찾기 위해 서북지방을 떠돌았다. 조선이 생긴 이후 수백 년간 차별을 받아온 서북지방에서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영로 출신인 가산의 부호 이희적, 곽산의 천하장사 홍총각, 소과에 합격해 진사인 김창시, 태천의 김사용 등 서북지방 출신으로 조정에 대한 나름의 불만과 사연이 있는 이들은 다복동에 거처를 마련하고 거사를 준비했다. 초저녁 잠을 청했던 김선달은 어디선가 울리는 풍악소리에 잠이 깼다. 이리저리 뒤척이던 김선달은 밖으로 나왔다가 그만 입이 쩍 벌어졌다. 달도 구름 속에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지만 수십 척의 배에 꽂힌 횃불들로 대동강은 대낮처럼 환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대동강변을 따라 대동문, 연광정, 을밀대, 칠성문까지 이어지는 평양성 전체를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평안감사 부임 축하연이 밤이 되자 대동강으로 장소를 옮긴 듯했다. 대청마루에서 내려다 보이는 대동강의 모습은 한마디로 장관이었다. 대동강이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김선달은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보다 성벽을 둘러싸고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김선달은 자신도 모르게 쓴웃음이 새어나왔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의 개수가 평안감사의 권세를 대변해주는 것 같았다. 횃불을 조명삼아 조덕영은 대동강 한가운데 자신이 탄 누선을 띄우고 주변에는 호위하는 무사들과 관원들을 태운 배와 악단, 기생,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특별 초대받은 평양 유지들을 태운 배들로 너른 강을 가득 채웠다. 조덕영은 부임 축하연을 통해 단단히 한몫 챙길 요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회를 준비시켰다. 대동강 한가운데서 한밤에 연회를 열겠다는 조덕영의 말에 모두들 아연실색했다. 관리들 모두 조심스레 난색을 표했지만 조덕영은 처음부터 유상들과 백성들의 길을 꺾어 놓을 요량으로 기어이 강물 위에서 연회를 열었다. 조덕영은 양옆으로 기생들과 아전들을 거느린 채 각 지붕이 있는 누선 거룩배의 높은 단 의자에 앉아 유상들의 인사를 받았다. 조덕영 옆에는 합부인인 곽합이 유상들이 갖다 바치는 돈 괴짝과 수많은 진상품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정주에서 객주를 하는 김팔봉이라는 자입니다. 곽합의 소개를 받자 새로 들어온 유상이 조덕영 앞에 바짝 엎드린 채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부임을 경하드리옵니다. 료동 중우소 모자창에서 들여온 양털 모자입니다.
내 김조순 대감과 박종경 대감이 쓴 것을 본 적이 있느니. 유상이 가져온 양털 모자는 몇 년 전부터 4대 부들 사이에 유행하는 물건이었다. 양을 기르지 않는 조선에서 양털로 만든 모자는 겨울철 방한용으로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었지만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아 웬만하면 소장하기가 쉽지 않았다. 조덕영은 귀한 양털 모자를 받자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번지더니 냉큼 머리에 쓰고 곽합을 쳐다보았다. 영감 인물이 몇 배는 더 훤해 보이십니다. 곽합은 재빠르게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조덕영의 비위를 맞췄다. 내가 지금 한 80석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겐가? 예? 모자 한 척에 천은 100냥, 동전으로 치면 400냥이고 동전 5냥에 쌀 한 석이니 내가 지금 80석을 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다음은 안주 객주 조희연입니다. 곽합은 진상품을 참 희한하게 환산하는 조덕영의 머리에 혀를 내두르며 얼른 다음 사람을 소개했다. 불란국에서 들어온 물건이온데 조총과 달리 크기도 작아 호신용으로 지니고 다니시기 편하실 겁니다. 이게 총이라고? 조희연이 내민 총은 한 손으로 쥐고 발사할 수 있을 만큼 총신이 짧고 작았다. 총신이 길고 부싯돌로 불을 붙여야 하는 조총만 봤던 조덕영은 무척 신기했다. 호신용이라. 조희연은 이번에 부임하는 평안감사의 소문을 듣고 어렵게 뇌관식 격발장치가 달린 권총을 구했다. 부싯돌이 따로 필요 없는 이 권총은 서양에서도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희귀한 물건이었다. 조덕영은 총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부싯돌을 찾다 실수로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총알이 발사되면서 탕 하는 커다란 총소리가 밤공기를 갈랐다. 순간 모두들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풍악 소리도 멈춰 배에는 정적이 흘렀고 곽합이 쓰고 있던 커다란 가채는 구멍이 나 연기가 솔솔 피어올랐다. 조덕영 역시 몹시 놀랐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듯 총을 천천히 상자에 넣으려다 갑자기 사람들에게 겨누었다. 순간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기겁하며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조덕영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조덕영은 겁먹은 사람들의 표정이 재밌는지 피식 웃으며 한마디 했다. 참으로 신기한 물건이로세. 조덕영은 정치를 하면 할수록 정적들이 늘어나자 조금은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아무리 호위무사를 데리고 다닌다 해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가 있었다. 그렇다고 조총이나 검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다. 그런데 한 손에 쏙 들어오면서 부싯돌이 없는 총을 진상받자 조덕영은 아주 흡족했다. 호신용으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총을 자신의 품속 깊이 넣으니 왠지 마음이 든든했다. 곽합은 깜짝 놀라 엎드려 있다가 가체에 있는 불씨를 끄며 일어나더니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다음 사람을 불렀다. 의주 객주 박익렬입니다. 박익렬은 환약에 들어있는 상자의 뚜껑을 직접 열어 조덕영에게 보이며 말했다. 전국의 고관 대작들이 애용한다는 아편환이라고도 하고 아부용환이라고도 하온데 아편꽃하고 인삼하고 동충하초로 만든 것이옵니다. 배를 보호하고 신장에 이로우며 정기를 가져다주고 양기를 강하게 하는데 효험이 있다고 하옵니다. 대감, 하나 드셔보세요.
곽합의 권유에 조덕영은 자신의 발치에서 시중을 드는 젊은 기생에게 눈길을 주며 못 이기는 척 하나를 꺼내 입속으로 넣었다. 근데 약효는 언제부터 도느냐? 한 2시즌 후면 약효가 도는데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실 것이옵니다. 조덕영이 흡족한 표정을 짓자 유상은 안심한 얼굴로 자리로 돌아갔다. 곽합은 조덕영이 아편환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사람을 불렀다. 다음 때 드시오. 그 후로도 한참을 돈괴와 진상품을 들고 들어오는 유상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유상들에게 진상품을 바치는 일은 2년에 한 번 평안감사가 올 때마다 넌덜이 나도록 해온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친분 있는 한양 상인들로부터 조덕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유상들은 다른 때와 달리 좀 더 신경을 쓰며 바짝 긴장했다. 아니나 다를까 부임 연회 규모를 보고 유상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치 빠른 유상들이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한쪽에 쌓인 돈꾀들 때문에 배가 기울 지경이었다. 연회를 위해 대동강변을 따라 횃불을 들고 서 있는 백성들은 고단하고 지쳐 있었다.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게 팔이 내려와 횃불이 낮아지면 포졸이 인상을 쓰며 손 내리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 거높이 들라니까. 어깨가 빠지겠소. 아파서 기르잖소. 바꿔 들면 되지. 백성들은 횃불을 바꿔 들고는 어깨를 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천은이 9,530냥에 동전이 42,500냥, 선물이 186점이옵니다. 곽합은 부임 연회에서 거두어들인 돈과 선물들을 정리한 장부를 보며 조덕영에게 보고했다. 조덕영은 곽합의 말을 듣고 표정이 풀린 얼굴로 히히거리며 웃었다. 곽합은 조덕영이 만족한 줄 알고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부임하면서부터 이게 정말 웬일이옵니까? 부임 몇 번만 해도 조선을 다 사겠습니다. 진짜 괘씸한 놈들이 아니냐? 내 평안감사로 오느라 여기저기 쓴 돈이 물경 10만 냥이 넘거네. 이 서도 잡것들이 오냐 하니까 이게 내가 왜 평양까지 왔는데 부임년에 은자 2만 냥도 못 채워? 대감, 괜찮습니까? 곽합은 그제야 조덕영의 말과 행동이 평소와 다른 것을 깨달았다. 서양 물건들로 온몸을 휘감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히히거리는 게 영락없이 실성한 사람이었다. 괜찮기는. 내 속에서는 열불이 끓는구나. 근데 그 아까 먹은 약이 내 이제부터 강하게 나가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놈들이. 조덕영은 아편에 취해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겉으로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계속 웃음을 흘렸다. 네, 아침이 아니라 첫째 마당. 네, 이게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이렇게 해서 18째 마당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에 덧이라고 덧붙여진 페이지가 또 있는데 오늘은 첫째 마당만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도 모르게 마당하니까 아침마당이 생각나가지고 아침마당이라고 말씀드릴 뻔했네요. 내용이 굉장히 재밌네요. 제 연기는 좀 형편없었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여성 배역 같습니다. 예, 여자분 배역 같은데 곽합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곽합이 약간 제가 봤을 때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눈으로 딱 읽어보니까 분량이 꽤 많아서 다 쳐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생략하기가 어려워서 약간 그 중성적인 이미지로 한번 읽어봤는데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 봉익 김선달 너무 재밌는데요. 이제 첫째 마당이었는데 18째 마당까지 순식간에 읽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봉익 김선달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양우석, 신윤경 장편 소설 이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남겨주신 댓글과 좋아요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